첫 번째 발표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의 강동환 교육연구사님께서 2022년 대입 전형의 이해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라는 주제로 연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교육연구사 강동환입니다. 오늘은 대입 전형의 이해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셔서 어머님들 댓글 다는 거 보니까 중학교 어머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천천히 하고요.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저희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한 100여 건의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더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4년 제고제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중학교 3학년 되기 직전, 그래서 중2 2월 말 되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어떻게 갈 거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보통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3 아이들은 기본적인 게 나와 있고요. 중2 아이들은 이제 조금 두 달만 있으면 어떻게 갈 거다 나오는 건데 중3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갈 거다 잘 모르죠.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년하고 지금 고1, 고2하고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서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고1 8일 말이 되면은 2년 6개월 전인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데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고2 4월 말 되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란 걸 대교협하고 대학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몇 명을 뽑고 어떤 전형을 뽑고 언제 면접을 보고 논술을 치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최종 발표는 이제 5월 3학년 수시는 5월, 정시는 9월 1일 되면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뽑고 몇 명을 뽑고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들어가 보시면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걸 대학교 입학처 공지사항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제일 화두입니다. 보시면 현재 이제 2021학년도 이제 고3들은 지나갔고요. 우리 고2, 고1이 2022학년도, 2023학년도인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소논문 기재 금지. 그래서 외부 활동이 들어가는 소논문은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 수상 경력 대입 제공 제한. 이거는 한 학기의 상을 하나만 준다는 의미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거고, 아무리 많은 상을 획득하더라도 하나만 들어간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가 기재 제한 30자로만 돼 있는 거죠. 반면에 중학교 3학년들부터는 아예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그래서 주당 34시간 이외에 하는 모든 활동들은 대입 전형의 요소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봉사활동을 교회에서 했다. 지금은 시수가 시간이 반영이 되지만 우리 중3 학생들부터는 교회 봉사활동을 해도 대학 갈 때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교내에서 하는 활동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 블라인드라는 게 이제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혹은 어느 지역을 나왔는지를 대학들이 전혀 알 수 없도록 해 있고 오로지 우리 학생의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시에 수능 40% 이상 16개 대학이죠.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지역 균형 선발로 10% 이상 공고. 지역 균형 선발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들은 수능 40%만 이제 매몰되어 계신데 10% 이게 뭐냐면 교과 전형으로만 뽑게 돼 있어요. 교과라는 거는 어느 학교나 1등, 2등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내신만 잘 받아도 서울 지역 대학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입니다. 고1 8월 달에 제가 나온다 그랬었죠. 보시면 기본 사항, 전형 기본 사항, 특별전에서 크게 큰 내용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뽑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들이 있을 거다 해서 내용들이 아마 지금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알고 있는 전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2가 되면 이제 시행계획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총 몇 명을 뽑고 어느 전형을 뽑고 어떻게 뽑는다가 대기업에서도 나오지만 대학 각 자체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특정 대학 건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농어촌에서 어떻게 뽑는다. 몇 명 뽑는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은 지금 대학교 입학처에서 요거를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대학 간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고1 중학교 학생들은 아직 없는데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 전형을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계획을 혹은 진학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이고요. 올해 시험 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2년 동안에 전년도에 비해서 11만 명 넘게가 줄었습니다. 11만 명이니까 엄청난 숫자일 수밖에 없는, 이게 줄고 있고, 물론 지금 고2는 약간 늘었다가 고1부터 다시 많이 이렇게 줄게 되어 있거든요. 학생 수가 줄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를 다음 걸 보시면 요게 2020학년도 수능이었어요. 54만 8천 명이 응실 지원을 했었는데 실제 친학생들은 한 47만 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49만 3천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실제 친학생들 한 43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전문대까지 다 합치면 대학교 정원이 한 50만 명이 넘어요. 55만 명쯤 되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대학을,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이런 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학생이 감소하면 내신 등급 따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교과 등급 인원수가 감소하고 교과 평균 성적이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전년도에 못 갈 만한 성적이었는데 올해는 갈 수도 있게 되는 이유는 교과 성적이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가끔씩 이제 부모님 상담으로 오시는 거 보면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아야 하시는데 전년도보다 내신 성적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학생들의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수능 응시자 감소예요. 수능 응시자 감소하면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결시율이 13% 사상 최대가 됐었는데 수능 등급 인원을 감소하게 되고, 문제는 그러면 최저 충족률이 하락하게 돼요. 2022학년도부터는 교과 전형에서 최저학력을 많이 요구하는 데 대폭 늘었어요. 그런데 최저학력을 맞추려면 수능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등급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내신 성적 하락도 걱정을 해야 되고 수능에서 성적 등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입전형 표준화 체계가 기본적으로 4+예요. 중학교 부모님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을 갈 때는 수시 전형하고 정시 전형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에서 우리 6개 전형, 정시는 이렇게 2개 전형이 있는데 4+2라는 의미는 뭐냐면 학생부 위주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해서 수시 때는 4가지의 큰 전형이 있고, 정시 때는 수능과 실기 크게 2가지 전형. 그래서 4+2 체제인데, 이거는 현재까지 중3도 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갑니다. 중2는 이제 2월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큰 변화가 없다면 이대로 가신다. 그래서 보면 학생부로 갈 것이냐, 뭐 논술 실기로 갈 것이냐, 수능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입 전형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 제가 실기 실적을 뺀 이유는 실기 실적 모두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4가지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옆에 제가 이렇게 글들을 써놨는데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중요하다. 글자가 어떤 게 먼저 보이시나요? 그렇죠. 제일 먼저 보이시는 거 교과. 어떤 전형을 선택하셔서 가더라도 교과 성적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A, B, C, D, E 뭐 절대평가, 성취평가제였다, 그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취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씁니다. 그럴 때 이 교과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대학 갈 때 절대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충분히 잘 유지하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각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보통 수능 전형, 수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인데 왜 수능이 필요하죠?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이 늘어났고 많아졌습니다. 이제 필요하시고요. 논술 전형도 논술을 잘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수능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최저를 통과해야지 논술에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정시 때는 수능이 최고에 필요하고요. 교과가 필요한 이유는 교대 같은 경우는 교과를 보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대학 갈 때 뭐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2가지 교과 성적하고 뭐하고요? 수능 성적하고 이 2가지만 잘하면 원하는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 잘한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 학교 활동 열심히 한다, 그다음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한다, 이것만 충족하면 되는데 이게 제일 어쩌면 어려운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 전에 그럼 유형을 간단히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했죠? 네, 이렇게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마지막으로 정시. 이 5가지 유형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2 학생들은 고3 되기 전에 이제 내가 이제 교과로 갈 거냐, 종합으로 갈 거냐, 논술로 갈 거냐 이제 정해져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벌써부터 정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디에 강점이 있는가는 충분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 모집 정원 부산 지역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시면 아까 제가 대학 가면 크게 수시냐 정시냐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수시에 보시면 부산 지역은 84%가 수시에 뽑아요. 그다음에 15%가 정시예요. 그럼 부산 지역 대학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게 쉬워요? 수시에 가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수시에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수시는 어떻게 갈 거냐? 교과 61%로 뽑고요. 종합은 21%. 논술 1.4%. 그러면 부산 지역 대학 갈 때는 뭐만 열심히 하면 된다? 교과와 종합을 열심히 하면 충분히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서울 지역은 제가 대학이 너무 많아서 16개 대학만 16개 뽑은 이유는 이제 정부가 정시 40% 늘린 대학이 16개 대학이죠. 보시면 약 5만 1,000명을 뽑는데 3만 1,000명이 수시고 2만 명이 정시예요. 그러면 한 6대 4쯤 되는 거죠. 60대 한 40 정도 되는데요. 이걸 분류해 보면 교과 5,600명, 종합 11,600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교과 한 18.34%, 종합이 51%, 논술이 14%. 그럼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종합, 그 다음에 교과. 근데 교과를 잘 보시면 2000년도와 2021년도에는 8.6, 11점에서 18.3도 대폭 늘었어요. 대폭 늘은 이유가 뭐 때문에? 아까 정부가 지역 인재 전형에서 10% 이상을 교과 전형으로 뽑으려 했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안 뽑는 대학이 딱 하나 있어요. 서울대. 이 지역 인재는 종합으로 뽑고 나머지 전부 대학들은 전부 교과로 다 뽑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 지역 갈 때도 옛날에는 올해까지는 서울 지역 대학 갈 때는 종합이냐 논술이냐 수시 때 이랬지만 이제는 내년부터는 고2부터는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배우게 될 교과목인데 공통 과목 1학년 때 주로 배웁니다. 일반 선택은 진로 선택 이렇게는 2, 3학년 때 주로 배우게 될 건데 여기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 여기는 ABC가 나오는 거고 여기 예체능은 ABC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요걸 이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제 D타임에 과정팀 장학사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건데 그때 좀 본격적으로 보시고요. 이런 걸 배우는구나 하시면 되겠고, 보시면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은 생소하실 건데 내신 성적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성적은 중학교 때는 A, B, C, D, E 90 넘으면 여기 있죠. 90 넘으면 A, 80 넘으면 B, 70 C 이렇게 A, B, C 5단계 평가 절대평가였다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까지가 이렇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50점 절반밖에 못 맞췄더라도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1등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평가로 4% 안에 들면 이게 교과 성적 낼 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A, B, C 80점 넘으면 A. 아마 중학교 때 예체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점 넘으면 B, 이상 넘으면 B, 60 이하는 C 이렇게 나오는 요걸 가지고 교과 전형이 대학 갈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대학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은 단위수, 주당 몇 시간 배우는 거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라는 게 가고 몇 명 들어서 성취도가 A, B, C, D, E 나오고 석차 등급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 요 등급하고 요게 중요합니다. 이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나와요. 점수가 원점수가 나오고 평균이 나오고 성취도 몇 명 중에서 A, B, C, D, E가 나오고 내가 A를 받았는데 98, 89, 37, 90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 비율이 나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대학 갈 때는 수시 때 교과 전형이 나오면 요 등급하고 요 성취도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고2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보면 잘 알 것 같은데 고등학교 5학기, 6학기는 수시는 9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는 내신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전부 다 내어봤어요. 지금 고3 학생 기준으로 하게 되면 노란색은 공통 과목이에요. 하얀색은 진로 선택이나 아니면 교양 과목이고 초록색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초록색은 교양 과목이고 하얀색이 진로 선택이든가 교양 과목인데요. 그 전까지 지금 3학년들까지는 이 하얀색까지도 등급이 다 나왔어요. 예체능 빼고는. 그래서 총 다 나왔는데 2학년이 되면 하얀색에서 등급이 사라지는 과목들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과학 탐구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지를 사용 탐구 이런 과목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숫자 과목이 지금 3학년 아이들은 한 42과목 정도, 40대 초중반에 이수 단위수가 이수 과목이 나와요. 그래서 등급이 다 나와요. 반면에 지금 2학년 때부터 20대 후반 많아봐야 30개가 안 나오게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그 42개에서 28개가 된다는 말은 내신 성적 따기가 매우 쉬울 수도 있고 매우 어려울 수도 있죠. 언제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할까요? 지금까지는 보통 부모님들이 아시기에 1학년 때가 30, 2학년 30, 3학년 40 혹은 20, 30, 50 이렇게 적용됐다는데 내년부터 고2부터는 그런 정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일괄 한 방이에요. 왜냐하면 고3 되면 배우는 등급 과목 나오는 과목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 등급 나오는 과목이 제일 많냐면 고1부터 2학년 1학기나 2학기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이 조금 안 좋다면 내신 교과로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교과 성적을 충실히 잘 받아놓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쉽게 교과 전형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제가 상대평가원 등급이 나온다 했죠. 학생들의 등급이에요. 국어에 1, 2, 2, 3 이렇게 했는데 학생 1과 학생 2는 다른 학교 학생인데 어떤 학교는 국어 교과를 3단위 할 수도 있고 5단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통 단위수를 정해주거든요. 정해주는데 특정하게는 다른 지역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수 단위수가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등급을 보시면 전 과목이 3.33, 3.3 똑같이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어차피 똑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단위수를 적용하게 되면 A 학생은 전 과목이 4.14고 B 학생은 3.24가 돼요. 단위수 높은 과목을 B 학생 수 2가 더 잘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전 과목일 때 단위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똑같아지겠지만 단위수를 고려하면 달라지는 거고 또 국영수 4과 국영수 4, 국영수과 이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을 때 내신 성적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학생 1, 2가 대학을 간다면 어떤 대학, 어떤 교과를 많이 보는 데를 가는 게 좋냐면 제가 봤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2.88 성적이 제일 잘 나왔죠. 4.14가 될 수도 있지만 2.88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교과 전형에서 우리 아이 내신이 몇 등급이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학교마다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방법을 충분히 잘 이해하셔야 되고 국영수를 단위수를 적용하면 학생 1은 3.47인데 학생 2는 2.88이에요. 그럼 학생 2는 단위수를 적용하는 국영수사를 찾아가야 될 거고 학생 1은 단위수를 적용하지 않는 국영수사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님이 이제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그다음 진로 선택 과목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대학들은 여기 보시면 한국외대나 시립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 엄청 또 반영을 하는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ABC와 분포에 따라 1에서 9등급을 변환을 해줘요. A 받아야 되고 A인데 같은 A라도 1.1이 될 수도 있고 1.9가 될 수도 있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A 받은 비율이 많으면 손해가 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부산대는 성취 높은 단위수 3과목만 봐요. 보통 진로 선택 과목을 한 12과목 정도, 10과목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듣게 될 건데 그중에 3과목만 본다면 A만 3개만 받으면 되니까 큰 부담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의 A, B, C가 아주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고려하시려면 목표 대학 선정을 또 충실히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소인수 과목을 선택에 대한 등급 비교입니다. 특히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들, 1학년들 학생들 보면 아마 이제 거의 이제 교과목 선택이 다 끝났을 것 같아요. 학생 수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명이면 아까 제가 4%까지가 1등급이니까 4명, 2등급은 11명, 3등급 20명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100명을 반을 제가 쪼개봤어요. 14명짜리 반 5개, 15명 2개. 그러니까 100명을 만들려고 14명이 나오면 반올림하면 0.5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1등급이 1명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7반이 만들어졌으니까 1등급 7명, 2등급이 14명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모든 학생이 똑같이 듣는 과목보다 학생이 원하는 거를 자유롭게 쪼개서 들으면 오히려 1등급 숫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구조예요. 물론 여기서 1등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4등만 하면 1등급인데 여기는 1등을 해야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차원이나 우리 개인 차원에서 1등급이 나올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선택한다면 소인수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하면 등급 숫자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과목을 잘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서울 지역 대학별 추천 전형이에요.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이제 교과 전형을 제가 하잖아요. 아까 제가 서울 지역의 지역 인재 전형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대학들은 모든 대학들이 다 지역 인재 전형을 해야 되고 지역인 전형이 아까 어느 대학? 그렇죠. 서울대학만 빼고 모두 다 교과 전형으로 한다 했었잖아요. 보시면 다 교과예요. 서울대만 빼고 다음 대학법도 역시 죄송합니다. 다 교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신 성적만 잘 받으면 주요 대학에 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8,189명 제가 서울의 주요 대학 24개교만 했는데 수도권 치면 이게 10,000명이 넘어가요. 근데 교과 전형은 충원율이 최소한 150에서 200%가 되기 때문에 2만 명이 아니고 2만 건 이상이 합격할 수 있다는 거고 2만 건이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면 한 학교당 최소한 교과 전형으로나 서울 지역에 10건 이상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건 안에만 들면 나는 교과 전형으로 수도권 대학, 특히 서울 지역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추천 인원도 보시면 많습니다. 제한 없거나 1명, 7명인데 이런 거 다 합치면 경교생을 넘을 만큼의 충족이 돼요.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수능 최저 학력. 아까 제가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가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수능 최저가 있어요. 고대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세계하보 인문, 그다음 자연은 세계함6인데 이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작년 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 최저학력을 못 맞춰서 고려해서 인원을 다 못 꼽고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있을 정도로 최저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교대도 4개, 9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약학대 4개 하고 111, 2가 나와야지 돼요. 그 정도로 최저가 나요. 이렇게 되면 교과 전형이지만 내신 성적보다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가 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교과도 열심히 하고 수능 최저도 열심히 맞추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전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교과 학생들이 대학 갈 때 두려움 없이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입학 사정관이 참여해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이제 추천서는 없어집니다. 자기소개서 면접전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학생부.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이 제일 중요한 건 학생부예요.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중학생들부터는 아예 자기소개서 없어지니까 빼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학교 생활에 전부는 뭘까요? 학교 가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수업해야죠. 주당 수업 시간이 34시간이에요. 평소 때 하루 7시간. 아침 8시 몇 분쯤에 가서 4시 반까지 퇴근할 때, 하교할 때까지 수업을 7시간 듣고 나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는 거 뭐라고요? 그렇죠. 수업에 충실하다. 그럼 수업에 충실한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내신 성적 좋은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뭐 있냐면 선생님 적어주시는 학생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적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학교 생활 충실, 수업 시간에 충실 그거를 표현해내면 선생님들이 세부 특기사항에 500자까지 잘 적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평가 요소는 저는 만약에 제가 사정관이라면 공부 잘하는 애 뽑고 싶어요. 인성 나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기소개 쓰는데 나 인성 나쁜 아이 쓸 아이는 없어요. 발전 가능성은 미래의 모습인데 현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와 이건데 전공 적합성 대학교 경제학과고 경영학과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경제학과에 맞는 활동, 경영학과에 맞는 활동은 없어요. 그냥 상경계열, 내가 상경계를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충분한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계열 적합성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학업 역량 좀 집중해서 해주시면 이 학업 역량은 성취도, 학업 태도, 소통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하나요? A 학생하고 B 학생하고? 관중이 없어서 대답이 없으시네요. A 학생은 내신이 5학기 동안 올 1이에요. 그럼 내신 1. B 학생은 평균 되면 1.4예요. 그러면 A 학생이 잘해요. B 학생이 하면 이상한 거죠. 부정이죠. A 학생이 훨씬 잘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교과 전형이라면 100% A 학생이 뽑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 이렇게 원점수를 받았고 B 학생 이렇게 원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학생은 1학년 1학기에 1등급이고 얘는 2등급이에요. 그럼 이 학교는 아마 89와 87 사이에서 1, 2등급이 갈렸겠죠. 조금 운이 좋아서 1등급, 아깝게 2등급. 여기도 보면 1이고 2인데 94, 93이니까 이 학교의 1등 컷은 94였겠죠. 역시 운이 좋아 1등급, 아깝게 2등급. 반면에 여기는요. 100, 99, 100은 압도적으로 1이죠. 여기는 아마 상황을 보면 거의 끝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내신 성적만 원점수만 이렇게 보여준다면 B 학생 공부 못한다 할 수 있나요? 근데 또 세특 보니까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들었대요. 특별한 아주 뭐 특징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아주 잘 적어주셨네요. 그다음에 수상도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A 학생, B 학생 부르면 B 학생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학업 역량이 중요하댔는데 어떤 A 대학은 우리 학교는 내신이 한 1.5등급만 되면 공부 잘한다 할 거다. 어떤 학교는 2등급만 돼도 공부 잘한다 할 거다 하면 둘 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신 성적은 논외로 하고 그 다음 거 세부 능력이나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으면 B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 학생보다 B 학생이 뽑힐 수도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근데 이 숫자만 가지고 보신다면 A 학생이 뽑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만약에 하신다면 서류 평가를 한다면 이거예요. 기본은 학업 역량, 학교생활 충실성. 얼마나 학업 역량이 있는가? 어디서 표현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학교생활 충실성 수업 시간에 해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 학생 우선 오로지 학교에서 수강한 과목과 내용에 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떻게 공부인지 열심히 들여다본다라고 서울에 있는 입학사정관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수강한 과목도 중요하고 수강한 내용도 본대요. 공대 갈 학생인데 예를 들면 수학에서 일부러 쉬운 과목만 듣고 뭐 깊이 있는 미적이나 이런 걸 안 들었다. 근데 공대를 가겠다.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물리학과 갈 건데 물리는 한 개도 안 듣고 왔다. 싫어할 수도 있죠. 교과 전형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려운 과목 들었다고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렇진 않죠. 어려운 과목을 열심히 잘 들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탐구력 이게 대학 가서 필요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수업 시간에 과정 평가를 40% 하게 돼 있어요. 과정 평가를 과거에는 뭐 보고서로 이런 것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수업 시간에만 해결하게 돼 있고 이런 과정 평가 내용들이 다 나올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하시고 관찰하시고 적어주시죠. 어디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이런 것들이 적혀져야 될 거고요. 그러면 확장성 읽고 이렇게 수업 시간 했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봐야죠. 어디에? 네이버 말고 책을 찾아보거나 또 안 되면 선생님까지 물어보거나 논문을 찾아보고 등등등 확장성 연결고리 되면 이제 이 아이는 지적, 호기심, 창의력, 주도성, 깊이 열정이 있는 학생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자세가 돼야 돼요. 저는 이 그림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부모님들은 보통 여기에 신경을 참 많이 쓰셔요. 봉사활동. 우리 학생들은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쓸까요? 그렇죠. 동아리. 근데 저는 어디에 보고 싶냐면 여기. 교과, 그다음에 교과 특기사항이 충분히 될 때 이런 것들이 빌드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물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생물에서 생물 1, 2 과목을 열심히 하고 잘 들었어야 됐겠죠.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 생물 경시 대회, 혹은 생물 동아리 활동, 생물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을 잘 하면 얘가 생물에 대한 진정성이, 생물학에 대한 진정이 느껴지겠죠. 근데 교과는 7등급, 5등급, 6등급인데 이런 것만 했다면 이 애가 과연 학업 능력이 있는가를 대학들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 활동과 세특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더 해야 돼요. 연결, 수평적. 이게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사 추천서. 이제 없어진다 했잖아요. 중학생부터는. 중3부터 없어지는데 없어지면 이게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중요한 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른 선생님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3 때는 종합 의견을 12월 달에 쓰기 때문에 수시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고1, 고2 종합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에 이런 활동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거. 수직이 아니고 수평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과 입시 말씀드릴게요. 수학능력 및 출제 과목이 이제 고3과 고1, 2가 바뀌게 되겠죠. 보시면 고3은 전년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고 고2, 이제 수업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수능 형태는 2009 교육과정, 2009년 교육과정 형태예요. 근데 고1, 2부터는 교육과정도 2015고 수능 형태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필수였던 게 이제 선택 과목으로 화작과 언어와 매체 중 선택이고 수학도 수학 1, 2가 공통이 되고 그다음에 학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 될 거고 탐구 과목은 원래 사탐을 칠 거냐 과탐을 칠 거냐 선택을 해야 됐지만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9개, 8개 선택을 했어야 됐다면 이제 17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이과가 기본적으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능 과목을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성적표를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한국사는 절대평가라서 표준 점수 100분위가 없고요. 국어는 아까 제가 선택 과목이 있다 했잖아요. 화작하고 언어와 매체에서 선택 과목이 적히고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나오고요. 수학도 학통, 미적, 기하 중에서 선택이 되고 나옵니다. 영어 절대평가라서 나오고 사탐, 과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제외국어 절대평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수시 때는 이 등급으로 대학을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정시 때는 이게 주로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주로 활용돼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시면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확통이란 개념이 있는데 보통 인문계열 트랙을 타는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자연계열 트랙이 미적이나 기하가 될 건데 각각 선택 과목이 달라요. 근데 줄은 같이 세워요. 100점 만점에 공통 과목이 76점, 선택 과목이 24점이 될 건데 표준화, 조정, 표준화 해가지고 줄이 한 줄로 서요. 선택은 3가지가 되지만 점수가 한 줄로 나온다는 거. 그거는 조금 차이점이 있고 내년 3월 돼봐야 고2 학생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점이 나올지 유불리를.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능 성적 분석인데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고 중학생이니까 가급적이면 수시로 대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보시면 2019 수능 성적 분석인데요. 국어, 수학, 수학날을 보면 점수 차이가 100점이 평균이에요. 5등 평균인데 100점 되기 위해서 재수생은 109.6일 때 재학생은 97.1점이에요. 무려 12.5점이나 차이 나고요. 수학도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즉 정시에 가면 재수생한테 재학생이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때는 대학이 작고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많이 했다면 요즘은 학생 정원보다 대학교 정원이 더 많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은 공부를 수능을 잘한다는 거고
3년 수능 공부한 학생하고 4년 이상 수능 공부한 학생이면 4년 이상 학생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시 때 당연히 이 재수생들이 졸업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가급적 수능의 영향력이 덜한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뭐냐면 2020년 정시 모집 결과예요. 재학생이 파란색이고 재수생이 졸업생인데 2016년부터 쭉 보시면 거의 50-50 비슷했다가 점점 벌어져가지고 65대 35까지 떨어졌어요. 서울 지역에 주요 대학 가는데.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졸업생 비중이 45밖에 안 되던 게 이제 55까지. 재학생은 55였던 게 45로 떨어졌어요. 이 격차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정시로 노려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시에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정시에 간다는 생각으로 수시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 성적이 수능 가능성 아니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내신 교과 전형 이야기 했었어요. 교과 전형 할 때 조건이 최저학력 걸린 데가 많았었죠. 그래서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가 안 된다면 대학을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능을 아무리 잘 쳐도 내신이 안 되면 최저학력 있는 수시 전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과와 수능 성적의 수능을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모의고사 가지고 알 수 있겠죠. 수능 내신 성적하고 모의성을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우리 또 고2 학생들은 지금부터 벌써 내신이 안 좋으니까 엄마 나 정시로 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학력을 잘 맞춘다면 뚫어볼 수 있는 수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내신과 모의고 성적을 잘 조합해가지고 길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